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방송국들이 이번 월드컵 경기를 중계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 중계권은 월드컵을 개최하는 FIFA로부터 사들여서 중계를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돈으로 6조 2천억 원, 약 46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FIFA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은 이런 TV 중계권료 그리고 스폰서십 판매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FIFA의 수익 모델, 중계권료, 스폰서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0년에 한 번씩이나 볼 수 있다는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함께 나타나는 우주쇼가 있었죠. 이때 온라인에서는 달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스마트폰의 기종별로 사진 화질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고리즘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달고리즘을 통해서 본 사진 기술 논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월드컵 경기를 여는 나라는 따로 있지 않죠. FIFA라고 하는 국제축구연맹이 주최를 하고 있어서 이 대회는 어느 나라의 대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FIFA는 TV 중계권료와 스폰서십을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이 FIFA와 월드컵을 꽤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자세하게 들어보죠.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 TV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수입이 꽤 큰 것 같은데, 실제로 거의 피파 같은 경우, IOC 같은 경우 90%에 다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입장권 판매 수익. 전체 이라고 수입에서 90%가 네, 전체 이거다. 언제부터 이걸 돈 받고 팔기 시작했어요? 피파 같은 경우에 TV 중계권료를 이제 팔기 시작했던 거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부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1948년 런던 올림픽의 TV 중계권을 영국의 BBC 방송에 약 3,000달러 정도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파가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돈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3,000달러니까 뭐 3,000달러라는 돈도 작았지만 실제로 이제 큰 의미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50년대에 세계 인구 중에 TV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하. TV를 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때 또 위성 중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생중계 못한다. 생중계도 어렵고 로컬 방송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계권료 자체가 큰 돈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다. 네. 그런데 이제 TV 보급이 늘어나고 위성 중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처럼 올림픽과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는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변화된 상황을 주도한 인물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디다스의 창업자 아돌프 다슬러의 아들이자 아디다스의 2대 회장을 지냈던 호르스트 다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중계권을 팔기 전에는 FIFA는 무슨 돈으로 운영했지?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가난했어요. FIFA가 가난하던 시절도 있었군요. 네, 1974년에 브라질 출신의 사업가인 후안 아벨란제가 FIFA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벨란제가 사실 금권 선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공약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 축구 원조 자금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표심을 많이 찼어요. 근데 FIFA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부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 아벨란제를 지원해줬던 호르스트 다슬러가 코카콜라를 끌어들여서 세계 청소년 대회 스폰서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들어간 다음에 아디다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디다스도 FIFA의 파트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처음 들어간 게 1976년인데 코카콜라 아디다스가 들어가니까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FIFA의 스폰서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FIFA의 스폰서 구조를 짠 사람이 호르스트 다슬러인데, 호르스트 다슬러가 처음에 FIFA의 스폰서십을 판매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벨란제가 공약을 이행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줘서 차기 FIFA 회장 선거에도 당선되게 도와주려고. 아벨란제를 밀어주기 위해서 70년대에 FIFA 회장을 했던 아벨란제하고 그럼 말씀하신 아디다스 창업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던 다슬러 창업주는 무슨 관계예요? 둘이 친해요, 그냥? 다슬러 같은 경우에는 후안 아벨란제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의 실력자.
배우의 항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호르스트 다슬러는 지난주에 제가 공인구 말씀드리면서 월드컵 공인구 얘기를 하면서 예. 말씀드렸지만 다슬러는 올림픽이 TV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그리고 대회 이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걸 정말 성견지명으로 알았어요. 먼저 깨닫고 대회와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연맹과 협회를 손에 넣어야 된다. 그러려면 연맹 회장을 4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4사람이 연맹 회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후안 아벨란제를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게 되는데 74년 아벨란제가 피파 전 회장 선거에 그 당선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 이게 알려지면서 70년대 후반에 스페인 출신의 IOC 부위원장이었던 후안 사마란치가 다슬러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후안 사마란치가 IOC 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다슬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선거 자금은 다슬러가 됐을 텐데 네. 다슬러 입장에서는 이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 행사를 내 영향력에 두는 건 네. 진짜 돈 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돈은 FIFA가 벌 텐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 FIFA랑 IOC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되 예. 자신도 사업적으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후안 사마란치가 IOC 위원장이 된 2년 뒤 1982년에 호르스트 다슬러는 스위스 루체른의 인터내셔널 스포츠 앤 레저 줄여서 ISL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합니다. 네. 이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했는데 이게 신생회사잖아요. 1982년에 나온 신생회사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대행 독점 권한이 올림픽, 월드컵, IOC, FIFA의 TV 중계권과 스폰서 거의 모든 마케팅 권리를 독점. 그리고 국제 육상 연맹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는 여기에 광고하거나 스폰서하거나 하고 싶은 TV 중계권은 그 협회로 연락하지 말고 네. ISL에 연락해야 된다. 그리고 ISL이 오케이 해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ISL은 그 대가로 FIFA와 IOC로부터 수수료를 받겠네요. 25%를 받습니다. 이야, 돈은 여기서 남는군요. 세상에. 진짜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림픽과 월드컵에 광고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까지. 그 3개 대회의 광고나 스폰서를 하려면 여기에 수수료 25%를 떼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수수료 25%는 물론 FIFA랑 IOC가 지급하는 거지만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ISL이 안 된다 그러면 협상을 틀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야, 여기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전화만 2통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만나고 물론 하는 일은 많았죠. 만나고 뭐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신생회사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자이언트 중에 자이언트, 거인 중에 거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독점권입니까 그럼? 지금 파산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파산했어요? 네, 2001년에 파산했어요.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그 얘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ISL 같은 경우에 현대 글로벌 스포츠 경제 생태계를 만든 1등 공신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즉 TV 중계권료, 스폰서 마케팅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이게 결국 어마어마한 돈으로 오고 가는 지금의 생태계를 만든 주역이 ISL, 호르스트 다슬러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호르스트 다슬러가 세계 스포츠를 쥐락펴락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ISL 출신들이 호르스트 다슬러가 사망한 이후에 나와요. 퇴사를 하고 자신들이 이제 그 팀이라는 팀이라는 ISL과 거의 유사한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웨파를 찾아갑니다. 유럽 축구 연맹을 찾아가서 유럽 축구 연맹에 기존의 지금 유로피언 컵 대회를 클럽 대항전을 좀 새롭게 바꾸자. 우리가 그걸 구성을 하겠다, 짜겠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조건으로 우리에게 마케팅 독점 권한을 달라. 웨파가 와이나 해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지금 피파의 월드컵과 버금가는 뭐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ISL 혹은 ISL 출신들이 만든 것들. 그렇군요. ISL은 그럼 그때 망했어요? 팀이 밖으로 나가면서? 아니요, 그것보다는 후안 사마란치와 IOC의 배진.
결정타였어요. 좀 더 깊은 스토리가 있겠군요. 네. 그 스토리로 넘어가기 전에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아디다스 창업주인 다슬러가 네. 우리나라가 88 서울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크게 줬다는 이야기가 네.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그 88 서울 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일했던 최만립 그 서울 올림픽 유치위원이 직접 얘기한 이야기인데요. 네. 다슬러가 그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스포츠계에 숨어 있는 황제, 절대자였기 때문에 다슬러의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나고야보다 88년 올림픽 유치 경쟁이 좀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마나치 위원장이 나고야를 지지하고 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IOC에서도 나고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우리 유치위원회가 호르스트 다슬러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호르스트 다슬러가 서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호르스트 다슬러가 서울을 지지한다, 손을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퍼지자마자 승부는 갈렸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TV에서 애국가가 나오면 서만추 위원장이 세울 하는 네. 그런 장면이 꼭 들어갔거든요. 이 장면이 호르스트 다슬러가 없었으면 없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호르스트 다슬러의 위상이 얼마나 그 당시에 높았는지를 80년대에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호르스트 다슬러가 사망했을 때 네. 호르스트 다슬러가 1987년에 암으로 50대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장례식 때 이제 간이 운구되잖아요. 간이 운구되면 이제 가족들이랑 친지들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예. 따라가는데 다슬러 가족이 맨 앞에 서고 그 바로 뒤에 두 사람이 서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란제 당시 피파 회장, 그 옆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 예. 그리고 그 뒤에 선 사람이 제프 블래터, 아벨란제 이후에 피파 회장이 된 인물. 블래터 옆에 선 사람이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 야, 그때부터 후계자가 정해져 있었군요. 네. 재밌는 건 이제 그 앤서니 제닝스라는 탐사 전문 기자가 있어요. 피파의 운명이라는 거래라는 책에서 앤서니 제닝스 같은 경우는 블래터와 바흐를 가리켜서 메이드 인 다슬러 혹은 메이드 인 아디다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블래터와 바흐는 호르스트 다슬러가 피파와 IOC를 자신의 손에 영구히 넣기 위해서 혹은 아벨란제라든지 사마란치가 배신할 것을 우려해서 네. 여차하면 차기 회장, 차기 피파 회장, 차기 IOC 위원장으로 넣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뭐 일찌감치 조직에서 피파와 키웠다. IOC에 넣고 키워온 자신의 부하라고 합니다. 물론 블래터와 바흐는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피파와 IOC에 들어가기 전에 아디다스에서 일을 했고 아디다스로부터 돈을 받았고 호르스트 다슬러와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호르스트 다슬러가 사망한 이후에 아디다스가 나이키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80년대 후반에 예.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아디다스가 나이키에 밀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미국에서 불고 있는 조깅화 열풍. 아디다스가 볼 때는 저렇게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서 잘 찢어지는 운동화가 운동화야? 라고 생각했다가 운동화는 튼튼해야지 라고 네. 생각했다가 조깅화로 한 방 맞았고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광고 모델로 써달라고 했던 마이클 조던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 실제로 마이클 조던은 아디다스 광고 모델 하고 싶었어요. 네, 나이키랑 계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디다스랑 계약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좀 짜게 불렀고 광고료를 네, 모델료를 짜게 불렀고 나이키는 세게 불렀죠. 어쨌든 그래서 아디다스가 고전하게 되면서 다슬러 가문이 호르스트 다슬러가 죽고 나서 다슬러의 자녀들 그리고 다슬러의 동생들이 네. 아디다스 지부를 처분해 버립니다. 다 팔아버려요. 지금은 그럼 창업주 가족이랑 아디다스는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데 ISL은 안 팔아요. 왜 안 파냐? 중개권료 25% 수수료 떼는 그 네, 회사. 중개권료랑 마케팅, 스폰서십 마케팅 수수료 떼는 이 회사는 향후에도 천문학적인 수입이 기대되고 그럼 왜 팔아요? 영원히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것 같으니까 지금도 독점적이고 끝까지 손에 집니다. 그런데 네. 이게 뭐 계약서로 뭐 앞으로 천년만년 ISL이 독점한다는 거 아니라면 네. 계약 기간이 있었을 거고 있죠.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중간에서 에이전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수료 저희는 15%만 받겠습니다. 네.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있었어요? 있었죠. 어허허. 심지어 ISL보다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드릴게요. 네. 계약금도 더 많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회사가 있었죠. 그런데 호르스트 다슬러 생전에는 IOC나 피파는 꿈도 못 꿨죠. 이런 행동은. 감히 형네 회사에 줘야 돼. 황제에게
나의 예. 보스에게 대항하다니 이건 뭐 생각할 수 없는 건데 호르스트 다슬러가 죽고 나서부터 그런 시도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IOC의 후안 사마란치였어요. 사마란치는 97년에 IOC가 지분의 60%를 투자한 메리디안이라는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하고 ISL에게 준 마케팅 권리를 회수하면서 메리디안에게 다 줍니다. 예. 한마디로 자신들이 직접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고 나온 거죠. 근데 이게 ISL에게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원래 호르스트 다슬러는 IOC 올림픽 그리고 FIFA 월드컵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ISL 사업의 핵심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한 개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 거죠. 예. 사라져 버린 거죠. 후안 사마란치의 IOC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ISL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 테니스 협회에 10억 달러를 주고 중개권료 계약, 대행사 계획을 맺는다든지. 그런데 10억 달러를 결국 못 벌고. 못 벌고 실제로 그때 90년대 200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예. 프로 테니스가 사실은 그 유럽의 유료 채널들, 위성 채널들 예. 이런 데서 좀 방송하던 인기 없는 스포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했군요. 네, 결국 나중에는 파산 선언을 하게 되는데 FIFA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FIFA는 IMG, 그러니까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이자 마케팅 회사였던 IMG, 미국의 IMG가 예.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ISL한테 주지 말고 천문학적인 돈을 FIFA에 안겨주겠다라고 예. 얘기해요. 근데 FIFA가 거절합니다. 전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대한 권리조차도 2002년과 2006년은 패키지다라고 하면서 2006년 거까지 그냥 아예 ISL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FIFA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네. 실질적으로 블래터를 비롯한 FIFA의 고위직들이 그동안 ISL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ISL에서 뇌물 받았었군요. 네, 뇌물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게 2010년대에 ISL 파산과 FIFA의 뇌물 스캔들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ISL이 파산하고 나서야 실제로 FIFA가 자신들이 마케팅 권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들도 IOC처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마스터카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마스터카드 사건이 뭐냐면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마스터카드가 스폰서십 재계약을 해야 됐어요. 예.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데 FIFA의 파트너 스폰서가 되면 우선 협상권을 가집니다. 옛날에 파트너였던 파트너가 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파트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FIFA의 파트너가 되면 월드컵 티켓 관련된 그리고 월드컵 행사와 관련된 모든 카드 결제를 마스터카드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예전에 신용카드의 역사를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마스터카드가 FIFA의 그 후원사가 된 이후에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약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재계약을 하고 싶겠죠. 어허. 그런데 경쟁사인 비자의 입장에서는 네. 마스터카드를 밀어내고 싶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FIFA가 마스터카드를 기만하는 전술을 씁니다. 너희랑 재계약할게라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비자랑 계약을 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들통났죠. 들통났죠.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화가 나서 분노한 마스터카드가 미국 법원에다가 FIFA를 제소합니다.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FIFA 당연히 져요. 법원에서 서류 위조, 뭐 공문서 위조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져요. 그래서 마스터카드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고 그리고 또 FIFA의 로고가 예전에는 FIFA라는 네 글자 뒤에 지구의 형상에 공모양의 그 지구 형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마스터카드랑 비슷하다, 로고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로고를 바꾸겠습니다라고 FIFA가 양보하고 물러났거든요. 마스터카드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금방 들통날 그런 일을 왜 했대요? 근데 이게 스포츠 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근데 FIFA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FIFA의 후원사가 되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줄 서 있고 FIFA는 자기들의 돈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뭐 여전히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혹시 나중에 물어줄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FIFA 돈으로 물어주면 되고. 블래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걸 집행위원들과 FIFA 회원국들 수장들에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FIFA 돈으로 다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FIFA 위원들이 그럼
그럼 됐어?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자가 주는 뇌물은 우리가 받고. 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도 참 성능이 좋아져서 달 사진을 찍으면 깜짝 놀랄 만큼 품질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내가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 각종 다양한 첨단 기술로 보정 합성을 해준 결과라서 이게 사진이 맞나 내가 찍은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고 해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 사진 기술과 관련한 논란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얼마 전에 개기월식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달 사진 찍은 분들 많았을 텐데 이거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달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달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가끔 SNS에 올려있는 사진들 보면 네. 무슨 천체 망원경 달려있는 카메라로 찍으셨나 싶을 그러니까요. 만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가 좋아졌어도 그 광학 줌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천체망원경으로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이 디지털 줌하고 광학 줌 좀 섞는다고 그렇게 나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나온 사진들을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의 한 네티즌이 기계를 비교해서 이번에 월식 때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아이폰 14 프로 맥스,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오고 있는 픽셀이라고 하는 또 스마트폰이 있죠. 예. 그리고 갤럭시 S21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똑같이 달을 찍었는데 네. 압도적으로 갤럭시 S21이 잘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 나오느냐? 그 우리가 달에 보면 분화구라고 하잖아요. 네. 크레이터. 그런데 그것까지도 되게 잘 나오니까 아니 이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까지 나와? 라고 해서 오. 사람들이 상당히 놀랬던 뭐 이런 SNS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네. 원래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달을 찍으면 네. 뿌옇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 카메라 아무리 좋은 거 들었어도 뭐 좋은 게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갤럭시 21 네. 거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성능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카메라가 못 담는다 이런 얘기 특히나 많이 하는 게 태양 찍거나 달 찍거나 이럴 때거든요. 그게 왜냐면 보통 그 사진이라는 게 빛나는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빛 차이가 크면 네. 이게 당연히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불꽃놀이 찍으면 막 핵폭발처럼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노출을 길게 하지 않는 이상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부옇게 나오는데 뭔가 이 갤럭시에서만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계 때문이냐 어떤 것 때문이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 뭐 10배 줌이 있고 뭐 울트라 줌이 있어서 줌 자체가 뛰어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만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거, 알고리즘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사진을 찍으면 셀카 같은 거 찍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보정해 주잖아요. 자동으로 사진 셀카 찍었는데 네. 갑자기 좀 얼굴 뽀샤시하게 나오거나 눈이 좀 크게 나오거나 그래서 네. 내 핸드폰으로만 꼭 찍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로 찍으면 엄청 예쁘게 나온다고. 네.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달을 어떻게 찍으면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찍고 나면 어차피 뿌옇게 나오는 사진 찍히는 건 갤럭시 21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걸 순간적으로 보정을 잘해서 달 표면에 그 우툴두툴한 분화구 모양까지 다 나왔다 그 네.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정이라는 걸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번 이제 이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보정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에 예를 들면 이진우 기자님께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자기 얼굴을 찍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얼굴을 뽀샤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됐었을까요? 제가 허용하는 보정의 한계는요. 얼굴에 잡티를 줄이는 거는 허용. 그런데 얼굴에 그 옆선을 깎는다든가 네. 눈의 크기를 키운다든가 네. 하는 건 안 됨. 그럼 사람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 주는 건 허용. 성형외과까지 가야 해결되는 거를 카메라가 해주면 그건 안 됨. 제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기준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얼굴에 눈을 말씀하신 대로 바꿔서 이제 붙인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진에 있는 데이터들 아니면은 뭔가 이진우 기자님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잘생긴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거기서 뭔가 이진우 기자님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얼굴상이면은 비슷한 연예인 누군가의 눈을 가져와서 붙이면 되겠네 라고 하면 이거를 보정이라고 해야 될지 합성이라고 할지 애매하잖아요. 그건 합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의혹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을 찍긴 찍었는데 이 달이 단순히 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옆에 있는 어떠한 달의 빛 정도의 빛 세기를 줄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달을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찍었던 엄청나게 많은 달에서 비슷한 각도에 있는 그냥 달을 가지고 와서 그 달에 있는 걸 그냥 붙인 게 아니냐. 갖다 붙인 거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온라인상에서는 이거 이제 달고리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다가 알고리즘을 합쳐서 이거 달고리즘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내가 찍은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제 관련된 좀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실제로 이제 AI가 뭐 여러 곳에 좀 활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질을 높이는 것에 좀 많이 쓰입니다. 이제 업스케일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실제로 TV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4K라고 하는 영상을 8K, 8K로 뭔가 그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화질이 좀 깨지거나 이제 일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화면을 계속 AI가 잡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즘에 디지털 TV라고 하면 이게 아날로그랑 다르게 데이터라는 게 계속 화면에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전송될 때 생각을 해보시면 검은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색깔이 빛나는 게 있겠죠. 예전에는 검은색 부분도 데이터를 쐈어요. 근데 요즘에는 TV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으니까 검은색에다 빛을 안 비춰도 그 검은색이 정말 그냥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I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화면을 한번 딱 제출을 할 때 전체에다가 컬러를 쫙 칠하는데 예를 들면 10메가가 들어요. 근데 이제 검은색이 예를 들어서 한 50%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은색을 안 쏘면 절반만 쏘면 되니까 이제 데이터량이 50%로 줄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데이터 50%를 검은색 부분에 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쏘고 그 나머지 50%에다가 더 데이터를 넣게 되면 화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업스케일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전송되는 데이터량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을 만드는 이런 게 이제 TV에 AI 기술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이 사진도 실제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자체를 AI가 보면서 여기가 약간 좀 화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화질을 높이는 이런 업스케일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갖다 붙이긴 하는데 그럼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서서 이제 검은 어두컴컴한 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선명한 걸 선명하게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게 아니라 막 예를 들면 달이 찍혔는데 달이 원래는 거기에 좀 분화구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은 그게 없잖아요. 그럼 과거에 찍었었던 사진 중에 빠르게 AI가 측정해서 이 각도랑 똑같은 달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분화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분화구를 딱 붙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진짜 멋있는 사진이겠구나 라고 이제 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AI가 보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네티즌들은 이제 그런 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갤럭시 21로 찍은 그 사진은 실제로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예전에 누군가가 좋은 망원경 달린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 사진에 자연스럽게 붙여준 거다. 네, 이제 그런 식의 주장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 이제 작년에 2021년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S21이 2021년에 나왔기 때문인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 이거 합성 아니고 보정 기술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미지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정해주는 일종의 업스케일링이지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물 사진 찍으면 피부톤 잡히고 뭐 잡티 보정되고 음식 찍으면 음식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정도 수준이지 뭔가 달을 우리가 뭐 다른 데이터를 붙인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본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광학 줌이랑 디지털 줌을 합성하는 기술이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정도 잘 나온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 제가 혹시 그 해명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텐데 저의 피부를 가까이 와서 갤럭시 21로 찍어요. 그럼 일단 뿌옇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진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높이면 이제 이런저런 인공지능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의 피부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네. 저의 피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찍은 사진처럼 네. 잘 나오냐, 그게 리얼한 내 얼굴이냐, 네. 그것만 보면 네네네.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답변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저희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 삼성전자라고 이제 기존의 이 인공지능의 어떤 걸 보면 이진우 기자님과 비슷한 피부톤을 가진 수많은 다른. 동양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피부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진우 기자님의 그 얼굴에 있었던 것과 매칭을 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해서 재배치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제 피부 사진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논점에 지금 가장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왜 찍을까라는 거예요. 특히나 SNS에 우리가 올리는 사진이라는 게 네. 우리가 왜 찍을까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인증샷을 기념해서 남기는 것도 있지만 나 이거 봐, 나 되게 예쁜 거 잘 찍는다, 멋있는 거 잘 찍는다 이런 걸 예.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진을 조금 흔들리게 찍고 대충 찍었는데 이게 예쁘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뭐 어떠한 이슈가 될 수 있어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해서 찍었던 사진이긴 어쨌든 흔들렸어도 찍은 사진인데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버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노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능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두 가지 좀 논점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렸을 경우에 네.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면 그럼 나는 화가냐 아니냐. 그렇죠. 어. 요즘에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이른바 말씀하신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그림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림을 합성해 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림을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 뼈다귀 모양만 그리는 거 있잖아요. 뼈다귀 모양 정도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스타일을 딱 넣어줘라고 하면 갑자기 진짜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가가 그린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거는 내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그냥 시켰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실제 우리나라 서비스로 나왔습니다.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른바 GPT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거는 초거대 인공지능 중에 외국 데이터를 갖고 만든 건데, 네. 국내에서도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데이터를 갖고 글 쓰는 AI들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뭐 블로그 글도 쓰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광고 문구도 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목만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로그 글을 쓴다라고 한 다음에 송경제 뭐 예를 들면은 11월 29일 방송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면 네. 얘가 알아서 글 서론을 한 20줄 써줍니다. 오호. 네. 그게 그럼 어떻게 써준 거냐 보면은 기존에 블로그 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포털에 있는 블로그 글을 갖고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을 해가지고 서론을 한 3가지 타입으로 써줘요. 근데 생각보다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최소 중학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오히려 글을 잘 쓴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재밌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그렇게 한 10줄 쓰잖아요. 그다음 거기다 본문을 또 써달라고 해요. 그럼 네. 거기다가 맞춰서 얘가 본문을 씁니다. 그럼 실제로 내용은 틀릴 수도 있지만 누가 봐더라도 그럴싸한 글이 나와요. 근데 그 글이 나온 다음에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한 30줄 정도, 20줄 정도 되는 글을 쓴 다음에 역으로 여기에다가 이 글에 맞는 최적의 제목까지 얘가 골라줘요.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처음에 글 제목을 넣고 그거를 갖고 서론 쓰라고 해서 서론 쓰고, 예. 그다음 본론 쓰라고 해서 본론 썼는데, 그렇게 만든 서론과 본론을 갖고 얘가 오히려 최적의 제목까지 뽑아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산출물에서 제가 한 게 없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 글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글을 썼다, 혹은 작가가 뭔가 글을 집필했다라고 예.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초안이 나온 걸 갖고 수정만 했다. 그럼 이거는 과연 우리가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대해서 이제 참 애매해지고 그리고 이런 기술과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야 되냐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자율주행차에 타고 집에 왔는데 내가 운전해서 온 거냐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죠. 와.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재밌는 게 그럼 운전의 방향이나 운전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들의 또 그림도 그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사람은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럼 자동차 안에서 감정의 내비게이팅을 해주겠다 이런 연구들도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이제 MBC까지 오는데 그 동안에 제 기분을 익사이팅하게 할 거냐, 아니 릴렉스하게 할 거냐라고 이제 골라주면 그럼 얘가 이제 처음에 제 심박도랑 그다음에 제 얼굴에 있는 상황을 보고 넌 지금 텐션이 약간 지쳐 있어. 그러면은 오는 동안에 뭐 예를 들면 등에서 뭔가 텐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안마도 해주고 좋은 향도 나오고 막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는 제가 감정이 넌 익사이팅해졌어라고 해서 감정까지 내비게이션을 해주는 이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들과 함께 산다면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창작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정이 돼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달 사진 그렇게 찍힌 달 사진 합성이라고 치면 그거 내 사진이라고 해야 맞아요? 아니면 달 사진이라고 할 수조차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합작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팀플레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팀플레이한 건데, 근데 이제 고민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진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포토그래프라는 것의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의 빛 그리고 그리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원래 빛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빛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린 거잖아요. 그럼 과연 사진의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고민이 드는 것도 좀 사실이죠. 회사의 비서에게 부탁해서 알아서 선물 골라줘라고 해서 네. 아내나 남편의 선물을 갖다 줘도 그것도 선물이죠. 내가 한 선물이죠. 그렇죠. 돈은 제가 냈으니까.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러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